안녕하세요. 행동대장 김대용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진단은 어떻게 받을까요? 보통 발달장애로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쪽 전문의 선생님들께 진단서를 받고요. 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이 진단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이 장애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은 장애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진단서를 써주실 때는요, 이 자폐 관련 검사를 토대로 이 진단서를 써주시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자폐 검사는 무엇일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에이도스라는 도구와 이 칼스라는 도구입니다. 보통 빅5 대학병원급에서는요, 이 에이도스2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에이도스2는 전문가와 아이가 대화, 게임, 놀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자폐 성향을 진단하게 되는데 매우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이 에이도스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이 고도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급에서 이 에이도스를 받기 위해서 또 반년 이상 이 대기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 같은 곳에 접근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인근 병원이라든지 이 사설 발달센터에서 보통 칼스라는 검사를 토대로 이 자폐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칼스는요, 이 80년도에 나온 이 첫 번째 버전을 이 칼스2는 최근에 개정한 것입니다. 보통 이 칼스2에는 보통 한 15개 정도를 체크해서 15점부터 60점까지 점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를 토대로 이 자폐의 여부와 이 자폐의 심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점수를 살펴보면 보통 15점에서 29.5점까지는 자폐가 아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0점부터 36.5점은 경계의 영역, 좀 의심은 되지만 재평가가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7점에서 60점은 이 자폐 스펙트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37점이 넘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자폐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자폐로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칼스2 검사는 두 가지 또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버전과 이 고기능 자폐 버전인데요. 이 표준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만 6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만 6세가 넘더라도 보통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거나 지능검사에서 한 IQ 80 미만, 보통 지능검사에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이 표준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기능 자폐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6세 이상인 경우에 좀 사용하게 되고요. 의사소통이 수월한 편이고, 또 지능검사가 보통 한 80점 이상인 경우, IQ 80점 이상인 경우에 보통 이 고기능 자폐 버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준 버전을 토대로 이 고기능 자폐 버전은 조금 추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보통 이 다른 아이들과 잘 놀지는 못하는지, 또는 눈을 바라보지 않거나, 또는 주목을 끄는 행동은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모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따라하는 행동이 있는지, 사람이나 또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통 2돌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TV에서 뽀로로를 보거나 문화센터 같은데, 문수행 같은데 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뭔가 따라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이 점수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정서 반응인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표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다고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평점을 하게 되고요. 이 고기능 자폐 검사에서는 이 정서적인 표현이나 이 정서 조절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조금 더 이 정서와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는요, 신체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몸을, 신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발끝을 들고 걷는다든지, 또는 몸을 흔들흔들 거린다든지, 이런 신체 사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뽀로로 펜이나 핑크퐁 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용도에 맞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서 이제 점수를 평정하게 되고요. 고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놀이에서 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이 6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적응을 물어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일상적인 좀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루틴이 갑자기 바뀔 때 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게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아이가 많이 어려워하는지를 물어보거나 뭐 장난감이나 활동이나 뭐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줄 때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고기능 자폐 그 버전에서는요, 좀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관심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7번째는 시각적 반응을 이제 봅니다. 사물을 주시하고 따라가는 그런 행동들을 물어보고 이제 평정을 하게 되고, 8번째는 이제 청각 반응을 보게 됩니다. 소리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 소리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9번째는요, 맛이나 냄새, 촉감적인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요. 물건에 조금 예민성이 있는지 또는 옷의 감촉, 특정 스킨십 또는 독특한 편식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 점수를 이제 평정하게 됩니다. 이제 10번째는요, 무서워하는 거나 이제 긴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낯가림을 하죠. 근데 이 낯가림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과한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11번째와 12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 또는 이제 반향어나, 또는 특이한 소리, 아마 디기디기디기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런 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되고요. 비언어적으로 눈짓이나 얼굴 표정, 이런 것들로 뭔가 상호작용이 되고 교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됩니다. 13번째는요, 이 활동 수준을 좀 물어봅니다. 활동이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거나 또는 오히려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고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사고나 인지통합 기술을 조금 물어보게 됩니다. 14번째는 이제 지적 수준인데요. 학습 능력이나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15번째는 14번째까지 다 물어보고 나서 이 전문가가 이 전반적인 느낌을 토대로 이제 점수를 이제 평정하는 이제 항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내서 15점부터 이제 60점까지 점수를 내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칼럼만으로 자폐를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이 많다는 것이 조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진단은 결국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같은 이런 전문의들이 조금 더 심도 깊은 면밀한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 자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항목별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자폐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대장 김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